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33분입니다. 지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렇고 최근에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의료 체제에 대해서 한번 글쎄요, 공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한 두세 편 정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될 자료는요, 2016년 5월 19일 주간 정보지였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신문 논설팀에서 만들어낸 아주 저에게는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정보지였습니다. 요게 이제 쭉 나오다가 제가 이제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랬습니다. 또 그 뒤에 이렇게 샘플을 괜찮은 내용들을 다시 빼내 가지고 책으로 엮어놨는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내용이 수록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괜찮은 내용들이 또 모아져 있고요. 요 책은 제가 이거 말고 한 4권 정도 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한 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 주고 싶어 가지고 한 4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서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선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을 내용이. 그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진실이다. 한국에서 원격 진료 사업 도입이 논의된 지 무려 28년이다. 그 사이 의학과 정보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했지만 원격 진료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지만 19대 국회는 점으로 간다. 의료산업 발전하는 공공의료라는 철벽 같은 반대 구호에 번번이 가로막혀버렸다. 의료의 민영화라는 대목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수없이 외쳐왔다. 그러나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의료개혁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올 때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의사들의 동맹휴업, 집단 파업 사태까지 빚어졌다. 처방과 수가, 진료비용, 약값까지 전면적인 정부 통제와 규제로 의사들은 고충을 호소하지만 이공계 최우수 학생들은 여전히 의대로 몰려가는 것도 현실이다. 무수한 논쟁과 노골적인 저항 속에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공공의료 구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완전히 갇혀있는 한국의 의료는 질적으로 발전했는가? 수요자인 국민은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진료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가? 최고 수준의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지도 못한 채 정체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4대 쟁점별로 의료개혁의 진실을 정리한다. 복지부 장관마다 해석 다른 의료 민영화. 쟁점 1. 민영화 논쟁. 보건의료노조, 노총, 의료 관련 다수 사회단체는 유독 병원의 지배구조 문제를 민영화와 결부시킨다. 병원의 주인, 경영의 주체로 자본이 들어와선 안 된다며 막기만 한다. 비영리 의료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만이 의료법인의 최고 경영자, 병원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을 고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약사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같다. 외부 자본이 의료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 의료개혁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아들여 환자 진료를 제외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여행, 외국인 환자 유치, 의약품 개발,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 개발, 온천, 목욕업
등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자회사를 내세운 절충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을 거치면서 이나마도 유야무야됐다. 병원 순이익의 20%로 제한한 자회사 투자 규정 등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강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 업종도 크게 제한돼 버렸다. 전국 884개 의료법인 중 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지난해까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되는 정부 책임이 크다. 견고한 의료 민영화 반대에 겁먹은 것이다. 투자개방형 자회사.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견고한 의료 민영화 반대에 겁먹은 것이다. 투자개방형 자회사 설립 허용 발표 직후 당시 복지부의 문형표 장관과 이영찬 차관은 물론 청와대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까지 나서 연일 민영화는 아니다, 민영화는 없다고 진화에 급급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의 의미를 정부 스스로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바로 후임인 정진엽 현 장관의 의견은 상당히 다르다. 정 장관은 지난달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란 주장이 왜 나오는 것인지 복지부 장관인 나도 모르겠다. 이미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한국 병원의 90%가 사립병원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배구조는 이미 민영화됐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쟁점인 의료 서비스와 민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민영화 반대론자는 지배구조를 얘기하지만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진료 제도와 병원 경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부터 이렇듯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정면 돌파를 피하려고만 든다. 본질에서 벗어난 겉도는 논쟁만 되풀이되는 이유다. 쟁점 2. 원격 진료. 박근혜 정부는 수없이 논의가 반복된 끝에 2013년 10월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바이러스 국면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을 우리가 많이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결이 감사할 일은 감사할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 의료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어떤 발목 잡고 있는 적기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내용에서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숨통을 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동네 병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를 주장했다. 전체 국민 의료의 93%를 민간의료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내놓은 반대였다. 의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시행에 찬성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주변의 다수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상업화라며 지금껏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기약이 없다. 정 장관은 원격 진료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원격 진료를 제도화하고 제약 등 의료산업을 육성해 올해 관련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자, 노인, 도서지방 등 특수지역 근무자들부터 원격 진료의 이점을 체감하게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이 1988년 이후 시범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전국민 원격 진료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섬, 산간 지역의 거주민과 고혈압, 당뇨 등 9개 질환만 대상으로 했던 제한을 다 없앤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일자리 확충 정책의 하나였다.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두고 있다. 일본의 민간업체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벌써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도 1340개가 동참했다. 이 당시 4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 경험이 쌓여야 해외 원격 의료 시장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산업화 자체를 반대하는 그룹은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다라는 논리를 펴며 반대한다. 쟁점 3. 공공의료냐 의료의 산업화냐. 산업화 이런 단어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한국인 중에서는. 또는 뭐 상업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의료는 철저하게 공공의료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국가 주도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이를 담보해왔다. 무엇보다 의사만 병원장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자본 투자는 불가능하다. 산업화가 되려면 자유로운 자본의 유출입과 수익 보장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통로부터 막혀 있다. 영리병원이란 용어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뀌기까지 빚어진 무수한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도 노숙자도 똑같은 진료여야 한다는 게 한국 의료정책의 대전제다. 전문 경영인이 참여하지 못하니 병원마다 막대한 적자 속에 소비자 편익의 혁신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를 강요하며 적자 구조를 심화시킨다. 의료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가 모든 의료 행위의 수가 하나하나를 다 통제한다. 현실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이 사실상 민영이고 영리 자영업이다. 이미 자유로운 자본의 모집과 유출입 보장, 그리고 이를 통한 인재 확보, 그리고 경영의 개념과 기본 적용, 또 그리고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 높이기, 이런 순서를 산업화라고 본다면 한국 의료는 이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의약품 택배까지 허용한다. 우편, 팩스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은 얼마든지 개인에게 배달된다. 온라인으로 일반 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올해 원격 의료를 도입한 일본도 약품 택배 제도까지 함께 도입했다. 의료를 중심으로 한 부가적 서비스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가로막는 진보를 가로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바이러스 국면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은 그 능력을 입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있는 자의 돈을 털어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쟁점 4. 의료 서비스는 과연 개선되고 있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부자여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가 제한돼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비싼 비용을 치르며 부자들이 줄줄이 해외 치료를 나가는 이유다. 한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게 고가의 고급 약품을 투입했다가 제소당한 일까지 있었다. 의료보험료도 제한돼 있다. 제가 아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근본주의에 갇힌 한국이다. 환경 근본주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한국의 최고 부자도 의료보험료만큼은 월 230만 원으로 묶여 있다. 연간 2,760만 원이라 그래요. 물론 이것도 말만 보험료이지 일종의 누진 소득세라고 봐야 한다.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이 아니라 가입이 법제화된 의료상조조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이 아니라 가입이 법제로 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료상조조합이다. 부조 개념이라는 겁니다. 부조 개념인데 그걸 강제화 해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는 사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 부조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과 똑같죠. 부조 시스템인데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료 수준은 제한한 채 병원 방문은 무제한으로 두니 환자 1인당 연간 의료 진료 횟수는 사실상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한 달에 75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 저희 친형은 80만 원 넘게 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빠인 우리 형요. 근데 몸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는 운동하고 오는데 그 사람은 술이 덜 깨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쿨럭쿨럭 하면서 담배 피우고 의료보험료도 조금 내고 병원은 늘 달아놓고 다니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진료 수준은 제한한 채 병원 방문은 무제한으로 두니 환자 1인당 연간 의료 진료 횟수는 사실상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 2013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은 14.6회로 단연 1위다. 핀란드 5.6배, OECD 평균 6.6회 평균인 2배를 넘는다. 이것도 비대면 진료 불허에 따른 부작용이다. 원격 진료요. 당연히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도 세계 최대다. 의사당 연간 진료 환자는 6,732명으로 역시 OECD 1위다. 2,277명인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스웨덴보다는 9.3배나 많다. 도시소아과의 경우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고작 평균 1분이다.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도 일본 다음으로 길다. 그렇다 보니 환자 본인 부담도 OECD 국가 중 제일 높아 공공의료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말은 공공의료고 이미 민영화되어 있으면서 돈은 있는 사람 거 긁어내고 굉장히 괴물 같은 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 지출에서 환자 부담 의료 비용이 4.7%로 1위다. OECD 평균의 1.7배이며 프랑스의 3.9배에 달한다. 그렇다고 건강한 국민인가? 의료 쇼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끼고 살지만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 실제가 아니라 건강이 좋다라는 응답은 35%에 그친다. 나는 내 몸 골골해. 내 늘 아파. 병원 맨날 가야 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강과 결부시킬 수 없겠지만 한국의 자살률도 OECD에서 단연 1위다.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죄송합니다. 정신과 치료라든지 우울증 약물 치료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풍속에 비춰봤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이다. 그 결과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로 나간 한국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에 달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 의료기관은 없다. 중국계 한 곳이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우려고 4년째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거 김대중 정권 때 아마 결정했던 걸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중국계였다는 것이 찝찝하네요. 왠지 무수한 규제와 기득권 집단의 반대에다가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가 흔들린다는 공공의료 근본주의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5월 11일 대한병원협회 앞에 있었던 규탄 기자회견은 의료개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대였다. 겨우 상임위 단계를 거친 이 법안 배후로 병원협회가 지목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이 연합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무상의료 국민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개정안이 의료상업화, 인력 감축, 병원 구조조정을 불러온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뭐죠? 이 간단한 수술 같은 거 하면은 그 의료비가 폭증할 거라면서, 그거는 그 철도 민영화와도 마찬가지 결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교통비가 얼마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 괴담, 그 다음에 철도 민영화 괴담, 그런 거 많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는 경남지사로 있던 홍준표 씨가 진주의료원이 하루 4원 하는 환자 수보다 거기에서 고연봉을 받는 노조원 숫자가 더 많더라. 그래가지고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의 여러 행동이 나선 것이다. 의료 민영화 반대권은 여기서도 들어있었다. 대자본에 의한, 대자본 나왔죠. 대자본. 예, 좌익들이 흔히 쓰는 대자본. 골목 상권에 대자본이 들어온다.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 의료법이나 대형화, 경쟁 촉발도 저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모두가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는 게 현실이고, 제한적이나마 병원 간 경쟁이 의료 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외면하자는 외침이다. 대기업이 지금 삼성 같은 대기업을 자꾸 욕하는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오히려 10개, 20개 많아져 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풍요로워지겠죠. 대형 병원 지금 한번 예약 접수하고 또 갔다 오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선진화된 대형 병원이 각 도시마다 더 많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의료법인 합병을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도모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의 의료 혁신은 너무나 멀다. 예, 2016년 겁니다. 2016년 거. 2016년에 이런 걸 지적했었더랬습니다. 비타민 읽기 2016년 5월 19일 의료개혁의 진실이라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